자, 엘리자베스 1세인데 영국의 아주 탁월한 여왕 중에 하나고 영국의 국운을 높이 상승시켜 놓고 저 영국의 어둠 속에서 영국을 아주 높은 곳으로 올려놓은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고 이때에 땅도 많이 확장되고 이랬던 거죠. 현실에 자기 이복 언니가 저렇게 그냥 막 피바람 나는 정치를 하는 걸 보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을 뻔했죠. 그래서 몸을 숨기면서 현실을 잘 봤던 지혜로운 정치를 했던 여자죠. 현실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처세술을 이제 보여준 건데, 엄마가 앤블린인데 이제 처형됐자고 그랬죠.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런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회를 얻고 심사숙고를 하게 됐어요. 바로 여기에서 잘못 움직이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유배 생활도 했고, 그 수사학이라는 게 뭐 경찰 수사학이 아니라 레토릭이에요. 말 같은 것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수사학도 공부를 했고, 고전 외국어 교육도 받고, 반란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아서 런던 탑에 수감되는 등 불안한 생활도 했어요. 현실에 순응하는 이복 언니한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현실에 순응하는 처세술로 잘 생존을 해서 1558년에 여왕에 등극을 하는데 버진 퀸에 이 25살에 여왕이 돼요. 이복 언니였던 메리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예쁜 존재가 아니었죠. 근데 잘 처신을 잘해서 살아남아서 왕이 됐다. 여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종교였던 영국 국교회로 또 바꿔버렸어요. 카톨릭으로 자기 이복 언니가 했던 걸 다시 국교로 끌고 왔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시했던 여왕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자는 이제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처녀였기 때문에 구원하려는 귀족들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의 균형. 그러니까 자기하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우리도 왕건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귀족들을 잡듯이 처녀였기 때문에 구원하려는 귀족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균형 있게 도모했다. 그러니까 다 반란을 결혼할 것처럼 꼭 했다라기보다 여러 세력들을 이렇게 끌고 있어 국가의 안정을 가져왔다. 영국 의회가 여왕에게 결혼을 해야지 후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녀는 과인은 국가와 결혼하여 국민이라는 많은 자녀를 두었다.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얘기죠. 자, 세 번째, 이 여자는 결국 대영 제국으로 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해상제국 스페인의 그 트레이크 뭘까요? 해적의 두목 트레이크의 사용을 스페인이 요구한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거절하고 영국의 해적의 해상에서 잡은 영국의 뭐라 그러죠? 그 선원들이 잡은 스페인의 드레이크를 죽여라 그랬는데 이 여왕이 거절했어요. 1588년 드레이크를 활용해서 오히려 스페인 무적함다 아르마다를 격파해요. 근데 이제 이거 여러 얘기가 있지만 스페인은 또 이 무적함대가 있는데 영국과 싸울 때 너무나 갑자기 배를 만들어서 나무를 건조하지 않고 생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영국과 막 싸워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그 옛날에는 쇠가 많지 않으니까 물통을 나무로 짰나 봐요. 그러니까 배를 노를 저어서 영국과 싸우려면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나무통에다 물을 짜서 물을 넣고 갔는데 바다에 가서 막 한 달이고 보름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나무통에서 말리지 않아서 나무에서 나오는 진과 진액과 이 물이 있어서 썩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신 선원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노를 저을 수 있게 되고 막 죽는 자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힘이 없어서 영국할 때 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무적 함대를 아르마다라는 무적 함대를 영국이 격파시킨 것도 이 여왕 때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재 활용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세상에 세계 유럽의 해상권을 제패하고 본격적인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버지니아를 개척해 가지고 여기에 콜로니 COLONI 식민지를 개척했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셰익스피어라든가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 등 영문학의 아주 르네상스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603년 7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죠. 바로 이때쯤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나타나 이제 비극을 쓸 때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이 여자도 혼자 죽게 되니까 왕이 후사가 없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누가 제일 가까운가 보니까 스코틀랜드,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예요. 지금 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왕위를 계승하게 돼서 튜더 왕조는 막을 내리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와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튜더 왕조는 막을 내리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훌륭한 작품들은 제임스 1세 기간 동안 많이 발표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햄릿이다. 그래서 이제 햄릿을 이런 배경을 이제 밑에 깔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하는 햄릿에 따라서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햄릿 이제 시작되는 거. 자, 이 햄릿인데 1막 1장을 시작해 보면 이 햄릿이 영국의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덴마크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죠? 햄릿. 이 배경이 영국이 아니라 덴마크 얘기다. 유령의 이제 의미 같은 것도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그러죠. 이 유령의 의미는 영국 르네상스 시대 유령에 관한 미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제임스 1세는요, 이때 왕이었던 제임스 1세는 유령에 관한 책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신이죠. 귀신에 대해서 책도 쓰고 이 시대는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유령 귀신이 나타나는데 성에 나타나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새벽마다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영국의 어느 성이 아니라 덴마크의 어느 성이다. 덴마크 엘시노어 성 망루에서 이제 성을 지키는 그 집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초병들이 한밤중 경계 근무 교대를 하고 있고 초병들이 밤중에 이제 경계 근무를 교대하고 있고 그들은 밤마다 죽은 선왕의 모습을 한 유령이 출몰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죠. 밤마다 보니까 안개 속에서 뭐 유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쭝얼거리고 간다. 근데 그 라틴어로 귀신은 꼭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면 귀신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식한 호레이쇼가 유령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유령은 또 말도 없이 또 사라져요. 그런 유령의 출몰이 호레이쇼가 보기에, 그러니까 다 대학을 나온 거예요. 호레이쇼만. 초병들 중에서. 근데 유식한 호레이쇼가 말을 걸어보지만 유령은 사라지고, 그는 호레이쇼가 보기에 유령의 출몰이 나라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전조라고 생각을 하죠. 호레이쇼는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 2세가 부친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 전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도 이 노르웨이 왕자, 덴마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호레이쇼가 보기 저 옆에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 2세가
부친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전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도 이에 맞서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덴마크도 저 포틴브라스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이 오고 그들은 유령의 출몰에 대해 햄릿 왕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뭔가 유령이 나타나니까 이 유령이 이렇게 나타난다. 햄릿 왕자에게 이제 친구니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질문으로 시작하는 연극 햄릿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너는 누구냐, 거긴 누구냐 이렇게 후스대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한밤중에 초병 근무자가 교대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깜깜한 한밤중에 근무교대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서로 누구냐 하면 뭐 비번을 대구를 해야 되겠죠. 서로 누구냐고 물어보죠. 거기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초병의 평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학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철학적 의미도 있어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바로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대죠. 이 시기에는 신중심의 문화에서 인간중심의 문화로 바뀌는 시기예요.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의 문화로 바뀌는 시기인데 거기 누구냐? 이 말은 너는 누구냐라는 말을 바꿔볼 수 있죠. 또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또 바꿔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 확장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 어떤 누구를 통해서? 햄릿을 통해서. 그러니까 햄릿이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죽음에 이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본 자아 확장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한 연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햄릿 1막 1장은 유난히 질문이 많죠. 이 질문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질문은 15번이나 나와요. 1막 1장에. 이것은 아마도 인간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이 작품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는 누구냐로부터 묻는 질문이 15번이나 1막 1장에 나오는데 다른 말로 또 한차면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1막 1장부터 시작이 된다. 또 여기에는 그 당시 유령에 대한 어떤 귀신에 대한 또 미신의 어떤 미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가 많이 드러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임스 힐세는 유령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책도 쓴 적이 있다. 자, 유령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유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햄릿 첫 장면은 초병들이 근무 교대를 하는데 아까 한 것처럼 깊은 밤 새벽이 되면 유령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유령이 얼마 전 죽은 덴마크 왕의 유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죽은 대통령의 귀신이 새벽마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마다 나타난 이 유령에 대해 궁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저 유령, 저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저 대통령이 왜 피를 흘리고 나타날까? 당시 사람들이 유령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옛날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유령은 용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은 아무나 안 나타난다는 거죠. 유령은 라틴어로만 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영어로는 안 해. 어려운 라틴어로만 해. 또 위험을 경고하거나 감추어진 흉계를 폭로하기 위해서 출연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흉계가 있을다. 이걸 폭로하려고 유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죽을 때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출연을 한다는 거죠.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출연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총 맞아서 와이셔츠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유령이 나타날까?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날까?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까? 왜 나타나는지. 지금 같으면 뭐 참 웃긴다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뭐 조선시대 때 그러지 않았나요? 죽은 선왕의 유령이 출현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아, 뭔가 억울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런 유령, 귀신이 출현하는 것은 어떤 인간 사회의 질서를, 파괴를 의미하죠. 뭔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질서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도덕이 타락했다든가 삶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 윤리가 파괴됐을 때는 귀신이 나타나서 니들 왜 이렇게 사냐, 사는 모습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믿기에, 그때 사람들이. 결국 이것은 정치적, 도덕적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죠. 초병의 친구이자 햄릿 왕자의 친구이기도 한 호레이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대학 다닌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라틴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귀신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호레이슈가 귀신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유령의 출몰은 인간사회의 질서 파괴를 암시하는 건데, 로마에서는 시저가 죽었을 때 시체들이 묘지를 나와가지고 수의를 입고서 로마 거리를 막 싸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인간사회의 정치적, 도덕적 질서가 다 깨졌다, 파괴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쌍스럽게 저 인간짓 못하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가만히 안 두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사회의 질서 파괴는 자연세계의 질서 파괴로 이어져서 자연세계에도 무질서해진다는 것이, 이런 얘기가 어디에 또 나와요? 맥베스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맥베스에 보면 막 그냥 바람이 불고 뭐 새벽에 막 굴뚝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외양간에 있던 말들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이제 자연의 질서, 인간 질서가 무너지면 자연 질서로 연결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큰 재앙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다분히 중세적인 질서 개념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는 건 뭐예요? 이 연쇄 사슬이죠. 이 삼각형이 큰 게 있는데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뭐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같은 것, 이 질서가 딱 삼각형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금도 봐도. 중세 질서 개념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일정한 하이어라키, 질서, 일정한 하이어라키, 이 질서가 딱 삼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식물이 다 없어지면 동물도 죽겠죠.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 식물보다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어 또 죽겠죠.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짜여져 있다. 만약 이게 파괴되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파괴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파괴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이 중세적인 질서 개념이죠. 자,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햄릿의 1막 1장은 무언가 질서가 파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막 1장은 뭔가 너 누구냐? 뭐 거기 누구냐로부터 해서 뭔가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은 뭔가 질서가 파괴되어 있다.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유령까지 등장하고 으시시한 느낌이죠. 이것은 영국 튜더 왕조 말기에 정치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여왕이 죽으려고 하는데 후사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다고 보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3년에 이제 죽었죠. 햄릿이 쓰여진 시기는 1601년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 자식이 없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불안한 느낌이죠. 왕위계 승의 문제가 불안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왕이 죽으면 누가 세자가 될 건지 누가 될 건지 이거 가지고 신하들끼리 몇 년이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불안감이 햄릿 1막 1장에 나오는 유령으로 이제 변신해서 나오는 것이고, 으시시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 연극에서 보여주는 거죠. 새벽에 안개가 쫙 지고 뭔가 으산할 때 저쪽 유령이 나타나는 거. 호레이슈가 1막 1장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에 부산하고 나라가 어수선한 이유는 이웃나라인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 2세와 전쟁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틴브라스 2세는 노르웨이의 왕자인데 그의 아버지가 덴마크 왕에게 패해서 죽고 빼앗긴 영토를 이제 되돌려 주지 않으려고 영국이 덴마크가 하기 때문에 해결책은 전쟁밖에 없는데, 노르웨이 포틴브라스 2세가 전쟁을 준비할 테니까 덴마크도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덴마크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다. 이것은 뭘까요? 1막 1장에 나타나는 정치적 불안감은 뭔가 그냥 막 전쟁을 할 것 같다. 튜더 왕조의 말기에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시기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또 이 1막 1장은 어떻게 보면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예요. 이 작품 전체적 분위기는 이제 어두워진 거에서 밝아지는 대로 이동한다. 한밤중에 보초 서는 장면이 있죠. 보초를 서면서 유령을 만났고, 유령은 언제 없어져요? 날이 밝으면 떠나잖아요. 귀신은. 유령을 만나서 호레이쇼가 질문을 던졌고, 거기 누구냐? 이런 질문을 유령은 대답 없이 사라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 저 멀리 동쪽에서 먼 동이 터오잖아요. 우리도 귀신이 언제 사라져요? 해가 밝아지면, 해가 뜨려고 하면 귀신도 사라지는 거죠. 왜? 보이게 되니까. 자, 그거는 뭐 귀신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 것이고, 먼 동이 터오는 장면을 호레이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멋져요. 하나의 시 같아. 호레이쇼가 하는 얘기야. 보라, 아침이 붉은 망토를 거치고 동쪽 언덕의 아침 이슬을 밟고 오도다. 멋진 표현. 아침이 붉은 망토를 거치고 동쪽 언덕의 아침 이슬을 밟고 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상당히 시적이고 상징적이기도 하죠. 보라, 아침이 붉은 망토를 거치고 동쪽 언덕의 아침 이슬을 밟고 온다. 떠오르는 해는 앞으로 다가올 질서의 회복을 상징해요. 무질서에서 질서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이전의 비극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이전의 히랍 비극과는 다르죠. 그 히랍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어떤 전매 특권,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히랍 비극이 사라진 것을 니체와 같은 사람도 얘기했고, 뭐 하이데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특히 히랍 시대의 비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면 뭐 책 한 권 또 얘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특징은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비극론에 의하면 비극은 관객들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죠?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설사라는데 뭔가 울어서 다 마음을 쏟아버리는 것, 즉 감정의 정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비극의 목적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막 그냥 어떤 영웅이 파괴해가는 것, 왕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관객들은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저렇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울고 불고 하다가 한번 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감정의 정화를 갖고, 이것이 비극의 목적인 거라는 거예요. 훌륭한 비극은 이래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비극의 전통이 서양 연극에서 이어져 왔는데 셰익스피어 연극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런 비극의 전통이, 물론 힐랍시대의 독특한 비극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런 비슷한 전통이 서양 연극에서, 연극을 보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울고불고 좋았는데 셰익스피어 연극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카타르시스보다는 파괴된 무질서의 질서로 회복한, 즉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이죠. 다시 왕이 어떤 패배했는데 패배한 왕이 나쁜 방법으로 패배됐다면 다시 복구하는 거, 이게 보수적이죠. 이러다 보니 주변부에 위치한 타자들에 대한 전복의 시도를 봉쇄하고 기성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옹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가 보수주의자라고 비판받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왕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유세를 몇 억씩 받아가지고 왕을 까고 욕하는 연극을, 왕을 죽이는 연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혁명을 저지르고 반역을 해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기성세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런 주변부에 의치한 타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쌍놈들이 또 뭐 권력도 없는 일반 농민들이 야, 이거 세상을 바꿔서 왕을 죽여갖고 이렇게 전복의 시도를 하는 것을 봉쇄하고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야, 왕을 끝까지 잘 모셔야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죠. 즉 뉴 히스토리시즘,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자, 이렇게 농민이나 이런 아래 것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왕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닭이 우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닭은 새벽을 알리는 나팔수다. 그 높고 우렁한 목소리로 태양신을 깨운다. 그게 이제 이것도 참 햄릿 보면 멋있는 표현만. 닭은 아침에 우리 꼭 깨운다는데 새벽을 울리는 나팔수다. 수탉이 회를 치면 꼭 깨우면 그 높고 우렁한 목소리로 태양신을 깨워서 이 어두웠던 밤이 가고 밝은 대낮이 온다는 거죠. 멋져. 자, 그 한번 지금까지 한 1막 1장을 요약을 해 본다면, 질문으로 시작하는 연극 햄릿은 나는 누구인가? 즉 인간의 자아 성찰에 관한 주제를 극화한 연극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 자아를 확장해보는, 그래서 나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는 연극이다. 1막 1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튜더 왕조 말기 불확실한 왕의 계승 문제의 그것에 따른 정치적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카타르시스가 아닌 대질서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동트는 장면은 다가올 질서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햄릿 왕이 죽은 후 동생 클로디어스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착잡한 심정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지난날 형수였던 거트루드 왕비와 결혼했음을 선포하죠. 노르웨이 포틴브라스 2세는 부친이 패전으로 목숨과 함께 뺏긴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클로디어스는 이를 거부하는 편지를 보내죠. 클로디어스는 정치적 측근인 폴루니우스의 아들 레어티즈가 프랑스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 1막 1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이어서 보겠어요.